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제도서훈련센터 원장, 그리고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의 교수님이기도 한 이현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23년에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1997년이죠. IMF 상황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97년도 외환위기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벌어진 그러한 사태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뇌졸중 걸린 그러한 인간과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를 겪기 직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97년 초부터 태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막 연쇄적으로 외환위기를 막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설마 우리나라 그런 일이 있었겠나? 이렇게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확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 중풍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중풍 걸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푹 쓰러지잖아요. 그 직전까지 보면 그런 분들 대체로 몸도 굉장히 체구도 좋으시고 혈색도 굉장히 좋으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쓰러진단 말이죠. 알고 보니까 사실은 아무 일 없이 쓰러진 것이 아니라 체질적으로 보면 그 사이에 그분이 체질이 나빠진 거잖아요. 콜레스테롤도 높고 고혈압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술 담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 막 쌓이는 가운데 갑자기 찬바람이 훅 불면 그냥 갑자기 혈관이 좁아져서 쓰러지는 그러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러한 것보다는 저는 소위 당뇨병이 걸린 상태에다가 고혈압도 막 있는 상태인데 계속 매일같이 술 먹고 담배 먹고 이런 상황에서 더 심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이유는 첫 번째로 그 당시와 달리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이미 늙어버렸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젊은 인구가 지금 막 새롭게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순간에서 너무 열심히 확장하다 보니까 좀 무리한 건설 투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그러한 그 과도한 기업 확장이 있으면서 이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외채를 많이 끌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외환위기가 동남아에서 막 벌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그 국제 투자 자본이 비슷한 나라가 어디야 보니까 이제 한국이 이제 내부적으로 보니까 채무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고 그것도 단기 채무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이미 내부적으로 보니까 그 부도 위기에 이미 처해 있는 상태고 또 거기에다가 이미 한 6년 동안 계속 국가적으로도 보면 계속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경험하면서 계속 외환보유가 막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인구 고령화 상태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져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이 이제 먹혀들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와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과 중국 간의 본격적인 무역 전쟁, 기술 전쟁, 패권 경쟁으로 막 이렇게 확장되면서 네. 전 세계가 더 이상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이제 분절화된 그런 양극화된 시장으로 막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글로벌 밸류체인 또는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끊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그동안 해왔던 방식은 주로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사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잘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이용해서 중간재 산업을 막 이렇게 키워나가면서 그것을 중국과 같은 나라 또 아니면 베트남 같은 나라에 이제 수출해서 거기에서 그걸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미국이라든가 선진시장에 수출하는 이러한 방식의 어떤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밸류체인을 갖고 있었는데 중국이 갑자기 미국과 그런 어떤 무역 전쟁을 넘어선 어떤 패권 경쟁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중국이 하나의 시장으로부터 자꾸 이제 벗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시장이 그렇게 예전과 같이 아주 효율적으로 흐르는 단일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미 지난 5월까지 무려 15개월 연속적으로 우리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를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6월, 7월, 8월 3개월 연속 흑자를 봤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흑자를 봤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수출은 계속 또 감소를 했거든요. 거의 두 자릿수로 전년 동기 대비로. 거기에다 수입도 감소해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전 세계적인 탈세계화 경향에서 이제 우리나라 수출을 잘 못하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개 원자재 수입을 또 많이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도 줄어드는 그러한 형태, 소위 얘기하는
불황형 그쵸, 흑자를 불황형 흑자라고 하죠.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가계부채가 그동안 엄청난 규모로 막 늘어났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부동산 가격, 소위 주택 가격은 또 엄청난 버블을 그동안 계속 만들어 왔고 그래서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잠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막 부실화되고요. 또 역전세 나고요. 맞아요. 뭐 그러한 가운데 이제 거기에 물려 있는 많은 그러한 젊은이들, 가게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막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탈세계와 엮어서 이미 중국이 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인플레와의 전쟁을 아직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외부적 충격이 있으면 이제 확 무너질 수 있다는 건데 얼마나 심각하냐. 보통 이제 고령 인구 비중을 많이 보거든요. 네. 전체 인구 중에서 고령 인구 비중 하면 우리나라 한 지금 한 18%를 넘어서 한 19% 정도예요. 65세 이상 인구가. 65세 이상인 거 예. 18%. 그러면 그게 얼마나 뭐 많은 건데 OECD 기준으로 하면 많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인구 고령화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진행된 나라가 단연코 일본이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한 30%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속도가 문제다. 속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마치 우리 운전할 때도 뭐 이미 뭐 빨리 달리고 있는 그 자동차는 이미 거기에 적응이 돼서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시속 50km 가다가 갑자기 뭐 200km 달리고 이러면 거기 적응을 잘 못 하잖아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원인은 바로 우리나라의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난해 0.78명이고요. 25만 명 태어났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고령화가 많이 진행됐다고 그랬는데 일본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보기님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합계 출산율 일본 네. 한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1.3명이에요. 와, 1.3명? 1.3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2000년대 초에 한 2번인가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거의 2배까지 아니라 거의 근 2배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나라가 심각하구나. 지금 당장은 인구 고령화 많이 진행이 안 됐지만 출산율로 보면 일본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OECD 평균이 1.5명이 넘거든요. 1.56명 정도 되는데 두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이탈리아인데 거기도 한 1.23명인가 그래요. 와, 우리가 그리고 압도적으로 그리스도 1등이네. 1.28명인가 그래요. 가장 최근 자료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안 되게 탁월하게 지금 낮은 그러한 출산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를 계속 앞당기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막 동시다발적으로 현재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97년도에 그러한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제 늙어 있는 상태라 그 당시에는 젊은 인구니까 젊은 사람이 뇌졸중을 한번 쓰러지면 그래도 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이미 뭐 여러 당뇨병도 걸리고 이미 여러 가지 체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쓰러져 버리면 회복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어떤 위기가 오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기는 뭐 언제 어떻게 이렇게 탁 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뭐 전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뭐 계속 지금 우리 경제를 인간의 몸과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의사예요. 네. 우리 그 보기님이 그냥 환자로 내방을 했어요. 보니까 당뇨병이 이미 걸려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치를 이제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보니까 혈압도 높아요. 콜레스테롤치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보니까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좋아요. 거기다 운동도 안 해요. 네. 이렇게 네. 해버리면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죠. 지금 완전히 네, 우리 위험하다. 보기님은 네. 위험합니다. 지금 네.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체질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언제 쓰러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그건 모른다. 내일 쓰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뒤에 쓰러질 수도 있다. 분명한 거는 언젠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체질을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우선 당장 필요하니까 또 혈압 떨어뜨리는 그 약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방은 하겠지만 그게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해야 되는 건 뭐냐? 본인이 체질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경제 상황도 똑같다는 거죠. 제가 지금 당뇨병이고 혈압이 막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에다 지금 가계부채 막 늘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 막 높이고 그러면서 미래소득을 막 끌어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빚잔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쓰러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상황이 무슨 뭐 경기가 하강 국면이야 상승 국면이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금 이미 경제는 위기다. 지금 세 가지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 성장 잠재력도 떨어져 수출 경쟁력도 지금 약화돼 거기에다가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내관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계부채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그 거품, 그 버블이 엄청나게 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게 자체적으로 터질 수도 있고 그게 뭐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미국 경제가 이제 한번 실질적으로 크게 침체되면 그것이 우리나라에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국 경제가 또 지금 굉장히 심각한 부동산 위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위기가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게 또 직접적인 영향을 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네. 언제든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요. 한 달 뒤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다. 그럼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내가 터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지금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기는 위기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뭐 2, 3년 하반기 정도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은 뭐 좀 어렵긴 하지만 여전히 견조한 상황인 거고 그리고 한국 경제도 뭐 침체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막 위기가 온다 막 이런 거는 막 체감상 좀 덜한 느낌이 많거든요. 교수님께서 더 많은 경각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위기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까요? 미국 경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미국 경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진행 상황을. 우리 2022년 지난해 3월부터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기준금리를 높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최근 어디까지 올렸냐면 5.5%까지 이렇게 올렸어요. 보통 이제 이런 어떤 통화의 긴축적 정책이 이제 쓰여지면 보통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통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왜 당장 이게 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왜 이거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좋은 거야? 아니면 왜 이렇게 고용 시장도 이렇게 좋은 거야? 그리고 실업률도 왜 안 높아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그게 멀쩡해요, 지금. 그게 멀쩡한 상태고 주식 가격도 지금 아직 굉장히 견조할 뿐만 아니라 나스닥 기준으로 하면 올해 이미 35% 정도 올랐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 뭐 이현우 교수가 계속 뭐 미국 경제도 뭐 지금 위기가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이거 무슨 위기가 오냐 이러는데 위기가 지금 아직까지 안 온 거지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부터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보통 우리가 통화 긴축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총 수요를 긴축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금리를 막 높여요.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줄여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게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기업은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총수요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게 소비, 투자잖아요. 민간 부문에 있어서. 네. 그 소비가 미국 같은 경우는 무려 68% 정도 차지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이런 애들이 계속 이제 소비가 이제 줄어들면 총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물가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당연히 내려가겠죠. 내려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투자가 줄고 그래서 물건 잘 안 팔려나가면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고용을 줄여야 되죠. 다만 그게 당장 금방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용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건데 네. 지금 미국의 경우에 금리가 충분히 많이 올랐느냐 그래서 지금 물가를 잡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연준이 보고 있는 소위 인플레이션 타겟은 2.0%라고 하잖아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하냐면 CPI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니라 PCE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PC. 예? 개인 소비 지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상품이 서비스의 그 모든 조합을 다 합해가지고 이제 물가의 변화를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그걸로 계산하는데 그것도 그 중에서도 소위 얘기하는 식료품하고 에너지 가격은 제외를 한 소위 얘기하는 근원 PCE를 기준으로 해서 2.0%를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로 하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해 2022년 2월에 최상단이 얼마냐면 5.4%였어요. 전년 동기 대비로. 네. 근데 그러면 지금 가장 최근 나와 있는 데이터가 7월 데이터거든요. 네. 7월 자료가 어디까지 갔냐면 4.2%예요. 4.2. 코어가. 그러니까 5.4에서 4.2로 떨어진 거예요. 6월은 6월은 4.1이었다가 그것도 4.1로 다시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이에 지금 얼마 떨어졌어요? 금리는 막 높였다고 했는데 코어 PC로 1.2%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네요. 아직 잡지도 못한 거예요, 아직. 근데 어떻게 이 미국의 연준이 그냥 이제 기준금리
금리를 높이지 않고 반대로 도리어 뭐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이건 정말 희망사항이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당분간 계속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계속 이렇게 코어 PCE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된다면 이게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도 있고 두 번도 올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설사 올리지 않더라도 내년까지 계속 갈 거다. 만약 낮춘다면 그건 언제냐?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실물 경제 충격이 딱 오는 거예요. 그렇게 충격이 오는 거는 우리 2008년도에도 그렇고요.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그렇고 이 부동산 시장이나 아니면 주식시장에 버블이 한번 팍 꺼져요. 그래야지 본격적으로 이제 실물 경제에 막 악영향을 주면 그때 가가지고 이제 물가도 잡힐 뿐만 아니라 그때 가가지고 이제 뒤늦게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닷컴 버블이 2000년 3월에 꺼졌는데요. 99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 6월까지 닷컴 버블 꺼진 다음에도 네. 계속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소위 레만 브라더스 사태가 9월에 났는데 네. 그 전에 2007년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8년 봄에도 계속 소위 얘기하는 서프라임 모기지에 계속 물려있는 지방 중소 투자은행들이 계속 연쇄 부도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금리는 높은 수준에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요. 더욱 재미있는 거는 그 기간 동안에 소위 얘기하는 GDP 실질 성장률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실업률도 높아지지 않았어요. 더욱이 소위 얘기하는 나스닥과 같은 그 주식 가격이잖아요. 네. 버블이 꺼질 때까지 계속 치고 올라가요. 지금하고 뭐가 다르죠? 지금도 실물 경제 상황이 그냥 멀쩡하고 그리고 또 주가 지수도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지수가 올해 35%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니 그 1999년부터 2000년 그 닷컴 버블 꺼질 때까지요. 무려 2배로 올랐어요. 2,400에서 당시에 5,000까지 거의 올랐거든요. 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2배로. 위기가 진행이 돼도 지표로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당기게 터지는 순간까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올 3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리콘밸리뱅크라든가 뭐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가 이런 맞아요. 그 중소은행들이 서서히 부도나기 시작하잖아요. 마치 2008년도에 그 당시 베어스턴스라든가 이런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서히 감지를 하는데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실물 경제도 아직까지 멀쩡해요. 실제 보면 미국의 경우에 다 멀쩡한 것 같아도 부동산 시장, 특히 소위 얘기하는 상업용 부동산은 이미 많은 위기 상황에 와 있어요. 뭐 뉴욕이라든가 LA라든가 아니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사무실 공실률도 굉장히 높고요. 네. 그리고 또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 몰려 있는 많은 은행들 지역 중소은행들의 그런 어떤 부채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지금 많이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고금리 상황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계속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연쇄적으로 터질 수도 있다는 것이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경우에 이렇게 고금리 정책을 쓸 때 아주 예외적으로 내부적인 뭐 무슨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추락하거나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1994년도에 금리 올릴 때인데요. 그러한 경우에도 소위 얘기하는 전 세계의 이머징 국가들한테는 영향을 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동남아까지 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까지 우리나라까지 그런 거죠. 계속 네. 이제 외환위기를 겪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축통화를 갖고 있고 전 세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지금도 이미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25%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한 33%, 한 3분의 1 정도 됐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당연히 영향이 바로 오죠.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우리나라 괜찮을 거야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현명한 의사라면 아 지금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뭐 지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면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을 거야. 미리 대비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아, 지금 괜찮으니까 계속 나가서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냥 노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네. 교수님께서 굉장히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미안합니다. 열병을 너무 좋다. 더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개인들이 이런 위기가 오면 어떤 일을 좀 겪게 될까요? 이런 충격이 딱 오게 되면. 그러면 IMF 위기 때 어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갑자기 패닉 상태에 빠진 중요한 이유가 뭐죠? 내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파산하니까. 그죠? 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거지가 되고 가난해지고 그래서 이혼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전 국민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국가를 잘못 운영한 죄도 있고 어쩌면 기업들이 너무 문어발식으로 막 맞아. 방만한 경제 운영한 잘못도 있는데 피해는 거의 개인한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뭐 부동산 버블이 갑자기 꺼지면서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뭐 금융기관의 시스템적 위기로 나타나고 그게 경제 위기로 막 확산이 돼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떨어질 거고요. 당연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자리도 많이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실제 이제 자산 가치가 또 이제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 자산 가치가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개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자산의 대부분이 다 어디가 있나요? 부동산에 다 있죠. 부동산에 가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이제 폭락해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나의 실질 자산이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나는 가난하게 느껴질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소비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질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주식 가격도 당연히 폭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내가 뭐 분산해서 투자한 주식 쪽에서도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당연히 나한테 또 실질 자산이 이제 그만큼 또 줄어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나의 실질 자산의 어떤 가치의 하락도 있을 것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기가 올 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산을 그럼 어디다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모든 계란을 한 개의 바구니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올인하는 경향이 있죠. 네. 올인했는데 그게 그동안 잘 먹혔어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으니까. 근데 그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제 충격이 안 오더라도 갑자기 뭐 어떤 그 IMF와 같은 그러한 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뭐 인구 구조적인 요인이라든가 뭐 앞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약화되면서 또 실질 소득이 또 계속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문제라든가 또 유동성이 앞으로 옛날처럼 이렇게 막 풀려나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계속 몰빵해온 그러한 방법의 어떤 자산 증식이 계속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불패다. 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투자를 좀 다변화하는 게 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제 그게 뭐 보통 투자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단 부동산이 있고 뭐 주식이 있고 아니면은 뭐 채권도 뭐 주식과 뭐 비슷한 거니까 그러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 금이나 아니면 뭐 현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다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우리 원화 표시 자산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현명하고 합리적인 그러한 투자자라면 전 세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2%도 안 돼요. 네. 2%도 안 되는 그러한 한 나라, 우리나라의 모든 나의 재산을 몰빵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건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뭐 기왕이면 뭐 달러 자산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이제 한국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다변화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속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크래시가 올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당장 뭐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뭐 자산 배분을 달러 현금이죠. 이렇게 배분해 놓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계속 그 금리 상황이 되면 당연히 달러는 강달러를 계속 그렇죠.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하다못해 위기가 와가지고 전 세계적인 예전에 그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돈은 다 안전한 자산, 안전자산으로 미국 자산으로 네. 계속 몰려가니까 미국의 달러가 또 강해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사실은 자산 배분을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전부 다 달러도 다 바꿔서 전부 다 탈출하라 하실까봐 이런 오해하실까봐.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다 네. 지금 달러 자산으로 다 바꿔서 탈출해라 이런 뜻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립니다. 네, 지금 당장 뭐 도망가 이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다변하게 하고 특히나 원화 표시가 아닌 달러나 뭐 달러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통화가 있으니까 최대한 또 위험을 분산하라는 게 교수님의 조언이었습니다. 신용대출까지 얹어가지고 영끌로 집을 매수를 했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랑 대화를 아예 안 하고 집을 사실 봤었거든요. 뭔가 물어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1억이 있으면은 얼마를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너나위님이 잃지 않을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딱 이 가격대구나. 내가 여기도 갈 수 있구나. 여긴 못 가는 줄 알았는데 나도 여기 살 수 있었구나.
부동산은 되게 막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해서 지금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막상 내가 결혼을 해야 될 때 하시는 분들 보면 더 고민이 깊어지시고 내가 미리 해놨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봤어가지고 언젠가 꼭 할 일이니까 내가 미리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더 좋은 보금자리 마련할 수 있지 않나. 너나위 님도 내 집 마련으로도 충분히 내 자산을 키울 수 있다 라는 희망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이것도 또 하나의 재테크가 될 수 있고 고민하기보다는 훨씬 도움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